안녕하세요. 3주 전부터 특별한 존재이자 인격체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그런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 해우비 책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 잘만 하면 오늘 살펴볼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매우 간단히 끝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지난 3주간의 내용을 휘리릭 복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저서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41회에서 제일 먼저 살펴본 건 그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와 사례로 편하게 이야기하듯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실존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우선 스스로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소유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개체의 상징인 사물이나 명사가 중심이지만 존재는 변화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사람이나 동사가 중심인 체험이기에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로 풍성해진 내면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나가서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성장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바다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물의 색깔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통과시킨 것에, 주위에 나눠준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소유 양식에서 요지부동인 이유에 대해 프롬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에, 내면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대중이라는 실체 없는 타인들의 평균값에 헌납하려는 퇴행적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42회에서 다룬 이유는 음과 양의 통합을 위해서 실존의 이론적인 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 모든 존재자는 무한한 존재의 놀이 속에서 시간이라는 유한한 재료로 만들어진 마치 비눗방울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운명입니다. 존재자의 존재에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그냥 있게 된 겁니다. 슬프게 말하면 마치 존재의 장난감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생과 함께 의미와 가치의 네트워크인 세계 안에 내던져진 현 존재로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 홀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처해진 자기 삶을 홀로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있어 옴이고 처해 있음인 과거에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다가감이고 향해 있음인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마주함인 현재에서 매 순간 실존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인간만의 삶의 방식인 실존은 단순히 동물처럼 숨쉬고 먹고 자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의 네트워크인 세계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실존이고 존재 이행이죠. 그러나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감싸며 우리와 함께 있되 실체가 없는 대중이자 그들이기도 한 타인들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본성상 타인들을 향한 안테나를 접어둘 수도 없고요. 게다가 그들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과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라는 마약을 줄 테니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자기들에게 온전히 헌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존재 여행이 힘겹고 두려워서 늘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차에 얼씨구나 잘됐다 싶어 그들의 일부로 동화하고 사는 게 다 그렇다며 적당히 만족하고 살죠. 하이데거는 이런 빠져있음이자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에서 탈출하라고 충고합니다. 당당히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 이행을 마주하고 떠맡는 것이 홀로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죽음을 죽어야 하는 현 존재의 본래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세계 내 존재인 우리는 실존하면서 각자의 존재 가능성을 염려하고 우리와 더불어 있는 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늘 마음 졸이고 신경 쓴다는 의미에서 심려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동식물과 우리의 손안에 있는 사물 및 도구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실존의 어려움을 개인의 외부, 즉 타인들에게서 찾았다면 그의 제자 아렌트는 실존의 어려움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에 이어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43회에서 다룬 이유입니다. 아이히만은 공무원의 교과서였습니다. 의무와 명령과 법을 양심과 동일시할 정도로 완벽한 복종을 했죠. 물론 개인의 양심을 의무와 명령과 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아이히만도 모르는 사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아렌트는 악이 특별하고 거창하고 희귀할 거라는 통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첫째, 완전한 무사유, 즉 생각하기의 불능성으로 인해. 둘째, 지배계급이 주입한 왜곡된 완곡어법의 말하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자기 행동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는 사이 측은지심의 목표 지점이 뒤바뀌면서. 셋째, 타인의 관점에 설 수 있는 역지사지 능력과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죠. 그래서 악은 매우 평범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렌트는 완전한 무사유, 즉 생각하기의 불능성을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리석음은 생각하긴 하는데 깊이와 지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완전한 무사유는 살아있는 자동인형 또는 기계덩어리처럼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에이, 설마 사람인데 100% 생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 괜히 과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정보를 기억하는 건 웬만한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별적이고 관련 없던 정보들끼리 그리고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들까지도 함께 이리저리 빼고 변형하고 짜깁기 하는 지속적인 연상작용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생각이 창발하죠. 그것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인간이라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 옳고 그름을 구별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비록 자신의 판단이 주위 모든 사람과 조직과 사회와 문화 전체의 판단과 완전히 다를 때조차도 그래야만 한다는 무서운 결론이 아렌트가 제시하는 답안인데 이런 자유와 책임을 떠맡기가 절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미리 파일을 보신 분들, 오늘 살펴볼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어떠셨나요? 여러 개의 범주로 수많은 내용을 어렵게 다뤘지만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프롬과 하이데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의 개념 정의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핵심에 두었다는 점, 그리고 타인과의 부정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다를 뿐이죠.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놀이의 결과물처럼 사르트르 역시 모든 존재자는 우연히 어떤 필요함과 목적도 없이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라고, 세상에 내던져진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덧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순간 속에서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처럼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죠. 있어야 할 이유 없이 있는 것이기에 잉여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실은 평소에는 알 수 없죠. 큰 아픔이나 질병 같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쑥 찾아온 불안과 마주할 때만, 또는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당당히 떠맡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37에서 한병철은 아름다움은 가리는 옷과 가려지는 대상이 합해질 때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나체의 전면적인 전시와 지속적인 노출은 아름답지도 에로틱하지도 않습니다. 외설적일 뿐이죠.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한병철은 대상은 옷이 벗겨지고 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불안이 존재자들이 그동안 입고 있던 옷, 즉 의미와 친근함을 모두 벗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주한 존재자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나체는 상상외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너무 무의미하고 낯설었죠. 소설 구토의 주인공 록캉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느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즉자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서 보이는 대로가 그것의 전부라는 뜻이고, 대자 존재는 의식 그 자체로서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다는 뜻이며, 대타 존재는 인간 그 자체로서 타인과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만의 특별함에 대해 기존엔 이성을, 하이데거는 실존이라는 존재 양식을 들었다면, 사르트르는 끊임없이 자신을 벗어나 외부를 지향하는 의식을 듭니다. 이성이 논리적인 생각과 판단 능력이라면 현상학과 사르트르의 의식은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은 끊임없이 외부를 지향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며
활동 그 자체입니다. 핵심은 제가 그리도 강조해온 의미입니다. 대자존재인 의식의 활동을 통해 직자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직자존재는 모든 사물과 자연과 동식물이 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비로소 대자존재는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사물은 직자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이고 인간은 대자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말의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직자존재는 사물로서의 가능성이고 대자존재는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의미부여 활동이 중단된 순간 드러나는 알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자존재인 존재의 알몸, 즉 벌거벗은 본 모습은 무의미하고 우연적이고 낯설고 메스꺼우며, 대타존재인 인간의 알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전부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과 마주하게 되면 부모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죽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무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전부인 의미부여 활동이 중단된 순간 대자존재인 의식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미부여 활동이 중단된 의식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의식의 알몸은 무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존재와 무인 이유입니다. 존재는 직자존재를 의미하고 무는 대자존재인 의식의 알몸을 의미하므로 존재와 무는 직자존재와 대자존재라는 제목을 더욱 깊이 고민한 결과인 셈입니다. 나아가 사르트르는 대자존재인 의식을 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직자존재를 향한 의식의 의미부여 활동을 무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화작용이란 의식의 의미부여 활동 그 자체이고 세계를 향한 의식의 의미와 작용이며 의식이 반성, 즉 사유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제가 담뱃갑 속에 담배가 몇 개 남았는지 셀 때 담배의 개수에 몰두하느라 개수는 분명히 인식하지만 개수를 세고 있는 제 의식은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담배의 개수, 즉 대상에 몰두해서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의식을 반성적 의식 또는 정립적 의식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잊힌 상태로 그렇게 담배의 개수를 세는 의식을 비반성적 의식 또는 비정립적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대상에 대한 모든 정립적 의식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정립적 의식이고, 반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비반성적 의식이라는 어려운 말의 뜻이죠. 반성은 과정으로, 정립은 그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엔 그게 그거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자존재인 의식이 욕망하는 건 직자존재이죠.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활동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개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외부의 대상들을 향하고 그것들의 정보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지고 돌아와서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아를 만들기를 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란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의식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자아라는 의식이 그 방향을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에만, 그리고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기에 이런 작업의 결과는 늘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니까요. 그래서 의식은 눈앞에 매달려 있는 당근을 욕망하는 당나귀 신세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당근을 먹어버린 당나귀는 더는 수레를 끌지 않을 테니까요. 사르트르는 본질, 즉 그 어떤 것이 되기에 앞서서 인간은 이미 실존, 즉 출생과 동시에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먼저 세상에 태어난 후에라야 차츰차츰 자유롭게 선택한 것들과 그에 대한 책임들이 쌓이면서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본질이 생기든 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인간에게만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향해, 즉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현재의 자기 자신을 늘 뛰어넘으면서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과거가 쌓인 모습이 현재 자기의 전부가 아닌 존재, 바꿔 말하면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의 제1원리인 주체성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은총을 주는 동시에 책임이라는 저주도 반드시 함께 줍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결코 자유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인 선택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듯이 말이죠.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말이나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운명인 자유를 당당히 떠맡으려는 본래성을 지닌 사람은 매우 드물죠. 그렇게 자유를 외치다가도 막상 자유가 눈앞에 등장하면 다들 자유를 외면한 채 실체 없는 대중들 속으로 도망쳐 숨기에 급급합니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조금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내면에 대한 게으름 때문이죠. 진정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인 불안이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도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적은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고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기 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에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대중에 헌납한 채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그들이 짊어져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에겐 그들 틈에 빠져 있으려는 비본래성이고 사르트르에겐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인 자유와 선택과 존재 가능성 모두를 포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성실, 즉 자기기만입니다. 자기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것이므로 당연히 자기의 책임이지만 작은 행위 하나조차도 의미와 가치의 네트워크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타자와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나의 책임임과 동시에 타자와 세상에 대한 책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타자란 누구이고 그들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타자는 시선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타자는 나를 쳐다봄으로써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를 사르트르는 내 존재에 관한 심오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선은 타자의 존재에 관한 비밀 일부를 뺏어오는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에 관한 진실을 알려면 반드시 통해야 하는 타자는 자기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매개자라는 게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한 실존과 자기 기만의 설명과도 완전히 모순되죠. 이건 오히려 대중들의 의견과 사회적인 평판 속에 나의 주체성과 실존과 삶의 의미를 규정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향한 나의 노력은 이제 중요성을 잃게 된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존재에 관한 비밀을, 즉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난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생각했던 당시 나의 이미지를 모두 수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를 몰래 훔쳐본 사람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하고요? 타인의 시선에 관해 완전히 잘못 짚은 탓에 세상은 온통 서로의 존재에 관한 비밀과 진실을 강탈하려는 시선 투쟁의 전쟁터가 되고 협력과 공감과 나눔이 사라진 인간관계는 언제나 비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타인은 나의 지옥이며 바로 이것이 나와 타인이 맺는 관계의 본질이 되는 거고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은 뇌라는 물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신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건 우연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즉 의식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 건 필연적으로 신체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신체가 지금의 모습인 건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신체는 나의 존재의 우연성의 필연성이 취한 우연적인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이 나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신체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서로의 신체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연적인 형태인 동시에 내 마음대로 다른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신체를 무관점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실존의 세 범주로 뭔가를 한다는 행위, 뭔가를 갖는다는 소유, 뭔가가 있거나 된다는 존재를 제시합니다. 이들 셋 중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상황이 전환되는 걸 어색하게도 환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위에서 소유로 상황이 바뀐 것이 첫 번째 환원이고 소유에서 존재로 다시 상황이 바뀐 것이 두 번째 환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쳐 이중의 환원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다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범주를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부터 문제가 많고 파일에서 언급한 것처럼 즉자 존재를 양적으로 많이 소유한다고 그만큼 대자 존재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마지막의
익명으로 베풀어진 증여와 관용은 그 결과를 향유할 주체가 없기에 순수하고 긍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과 같습니다. 구제와 도움의 손길은 은밀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둘 다 자기 손인데 쉽게 말해서 선한 행위는 그 행함과 동시에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전 심리 때문에 결국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실존주의적인 존재 관련 내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지금껏 계속 등장하던 불안에 대해 실존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키르케고르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생각한 불안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엔 알랭드 보통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불안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키르케고르의 두 권은 거의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참고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